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한국 서원의 문화와 정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하게 된 공주대학교 교수 이혜준입니다. 오늘 9개 서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9개 서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치하고 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이런 기회 아니면 또 안 되니까 같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유산으로 한국의 서원이 지정되게 된 어떤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서원은 2019년에 7월 6일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지성의 요람이다 라고 하는 문제하고 주요 활동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강학이라는 것이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학하는 거고, 학문 연구, 또 하나는 제향입니다. 선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한국의 성리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 문화, 그리고 지성적인 활동이 바로 이 서원에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원을 평가할 때, 또 표현할 때 지성과 인문학의 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본다면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성리학 교육 시설의 대표 유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되게 성리학이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되기도 하지만 그거를 알리고 전달하는 그런 대표 유형으로 우리 서원을 칠 수가 있는데, 그게 16세기 중반에 시작을 해서 17세기 중반까지 한국 향촌사회에서 사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이 9개 서원들입니다. 성리학에 기반한 한국의 사회 문화 전통이 특별한 증거임과 동시에 동아시아 성리학 교육기관들 중에서 한국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서 사실은 서원이 다 아시아에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일본의 서원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서원이 갖고 있는 특색이 참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서원 9개소가 대개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아마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가장 먼저 설립된 순서로 말씀드리면 소수서원, 남계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피람서원, 도동서원, 병산서원, 무성서원, 도남서원, 이렇게 9개 서원이거든요. 이들 9개 서원이 각각 다른 곳에 건립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건립된 게 영주의 소수서원입니다. 이곳은 1543년이니까 우리나라 서원 중에 제일 빠르게 된 거거든요. 이 건립할 때 풍기군수, 그 당시에 풍기의 군수였던 주세봉 선생이 최초의 사역서원으로 소수서원을 창건합니다. 처음 이름은 소수서원이 아니었어요. 성리학의 시족으로 알려지는 안양을 지향하고 있었고 1549년에는 소수서원이라는 사역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는 백우등서원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역서원으로 소수서원이 된 것입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서원의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한 곳이 이곳이었다. 소수서원에 보면 이제 강학이라든가 제양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유생들이 거처할 수 있는 곳, 이런 것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늘날 대학의 커리큘럼을 처음 만든 학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공부했던 학교 시설로서 이 소수서원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된 게 함양의 남계서원인데요. 1552년에 함양에 건립되는데요. 이 서원이 주목되는 게 이제 제향 인물도 있고 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건축의 모습이 우리나라 서원의 아주 상징적인 모습으로 처음 만들어진 곳이 남계서원입니다. 이 함양의 이 남계서원은 정여창 선생을 지향했고 1566년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양식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참 우리나라의 서원의 기본 양식을 다 갖추는 전형적인 배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후 서원 건축이 전범이 되어서 이런 형태를 따라가는 이제 그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이 남계서원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에 여기에 유생들이 의병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특이한 것이죠. 남계서원은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를 지키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유명한 큰 서원이죠. 경주의 옥산서원입니다. 1573년에 건립되고 해제 이원적 선생을 제향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인 1514년에 사역을 받습니다. 이 옥산서원의 특징은 앞에 있는 커다란 건물이 무변루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여서 회식도 하고 또 유식도 하는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충실히 살린 것이 바로 이 무변루라고 합니다. 옥산서원에는 장서와 출판의 중심지 역할을 해서 지금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19세기 말에 8,800명이 넘는 여러 유림들이 연명을 한 만인소 사건이 바로 이 서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근대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성리학의 전통을 수호하고 유생들의 유교적인 어떤 의식을 굉장히 강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옥산서원이 단순히 공부만 했던 곳이 아니다. 사림의 정치적 목소리가 보이는 그런 허브 역할을 했던 곳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건 안동의 도산서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서원 중에 제일 잘 알려져 있고 제일 중요한 서원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도산서원은 1574년에 태계 이황이 세운 도산서당을 모체로 해서 지금 서당도 그 자리에 있죠. 그렇게 해서 건립되었고 한석봉이 쓴 현판을 받아서 그 앞에 그 도산서원이라는 걸 걸은 곳이 바로 이 도산서원입니다. 성리학의 철학적 중심지로서 널리 알려지고 바로 태계 이황의 문인과 제자들이 이 영남에서 활동했던 많은 인물들이 다 이곳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철학적 논쟁도 이곳에서 활발히 전개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서원이 단순한 제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림들이 모여서 유생들이 모여서 의식적으로 사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이 조선 후기의 정조익 분께서 태계 이황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1792년에 과거를 실시하는데 대개 과거는 서울에서 했잖아요. 근데 도산 서원에서 과거를 치릅니다. 무려 7천여 명이 의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도산 서원은 영남을 넘어서 전국적인 서원의 으뜸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 모습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전라도입니다. 전라남도 장성의 피람서원입니다. 1590년 하서 김인호 선생을 제향했던 곳입니다. 지형에 맞춘 건물 배치가 특징인데 딴 데는 거의 이렇게 경계 산천에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곳에 상하 배치를 두는데 여기는 평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건물 배치도 다른 서원과 많이 다르긴 합니다. 일단 처음에 만들었던 이 서원이 정유재란으로 의병 외란으로 해서 소실되었다가 1624년에 다시 복원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사역을 받았습니다. 피람서원은 다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고 서원의 지식 저장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배치에서도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달성에 있는 도동서원입니다. 1605년에 김갱필 선생을 제향하고자 건립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2년 뒤에 도동서원으로 사역을 받았습니다. 원래 그 도동서원은 건축 배치에서 아주 미학을 완성한 곳으로 알려집니다. 제향 공간, 강학 공간, 유식 공간을 일직선상으로 잘 배치하고 전저 후고 뒤에는 높고 아래는 낮아가지고 이렇게 경사도에 이렇게 있어서 그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아주 한국 서원을 대표하는 특징적인 그러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죠. 자, 이제 다음으로 일곱 번째는 안동의 병산서원입니다. 하회마을 잘 아실 거예요. 거기 있는 병산서원입니다. 1613년에 하회 유성룡을 제향해서 설립된 곳이 바로 이 서원이었는데 사역을 좀 늦게 받았습니다만 1863년에 사역을 받았고 병산서원은 예성 논쟁에서 남인사림들이 모여가지고 복제소 상소를 올린 그런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 당시에 상소를 올릴 때 무려 1,000명이 하기도 했고 병산서원은 건물 중에서 앞에 있는 커다란 만대루라는 커다란 강당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할 수 있던 그런 건물로 보이고 앞에 병산이라고 하는
이 무이고개가만 보이는 병산이라고 있습니다만 주자 선생님이 좋아했던 그 서원과 똑같은 병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곳이 바로 병산서원입니다. 이곳은 학문 토론과 교류의장으로 널리 알려진 활용되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전북입니다. 하나뿐이죠. 전북에 정읍에 있는 무성서원입니다. 이 무성서원은 1615년 최치원을 제항하는 서원으로 건립이 되었다가 1696년에 숙종 때 사역을 받습니다. 무성서원의 특징은 마을 한가운데 위치했다는 점이고 향학과도 깊은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 서원의 자료 중에 향약 자료가 많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건 한말에 최익현과 임병찬의 의병 활동이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병호창이가 이 서원에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무성서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는 9개 서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9번째는 시기만 늦었을 뿐인데 사실은 충청도의 하나뿐인 서원입니다. 논산의 도남서원입니다. 지금은 논산이지만 옛날에는 연산의 도남서원인데 1634년에 사기 김장성을 제항하고 바로 사역을 받았습니다. 도남서원은 예학, 우리나라 예론, 그래서 17세기에는 우리나라 유학이 전부 예론이었거든요. 그 예론의 완성지가 바로 여기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인 김집, 그 다음에 제자인 송시열, 송준길, 이런 예학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배출되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 그 다음에 응도당이라는 건물이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굉장히 정점이 된 커다란 건물이고, 그 다음에 정침이라고 해서 중국으로부터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적조한 건물로 아주 유명한 건물로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됐을 때도 이 응도당 건물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상 2부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번 3부에서는 서원의 문화적 특징과 사회적 역할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서원들이 다른 서원들과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세계연합으로 등재되기 위해서 이들이 갖고 있는 탁월하고 보편적인 특성이라는 게 뭔지 이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아마 서원의 문화적 가치가 좀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계유산으로 서원이 등재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법보적 가치와 완전 진정성이라는 걸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두에 두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9개 서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점 덕분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완전성을 가졌는가, 그리고 진정성을 갖췄다고 인정을 받았는지 그거를 알아보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의 서원 9개 서원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같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서원은 특징과 역사를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증명한 것이 바로 한국의 서원이다. 그래서 성리학 교육기관의 특징으로서의 이 역사를 가지고 있고,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에 조선시대 지방지식인들에게 걸렸던 대표적인 서원 9개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격을 종합적으로 한 것이 바로 이것이고, 사립성리학과 교육기관으로서 한국의 서원 9개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유형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9개 서원은 건축적으로도 좀 특별합니다. 한국의 서원의 정형을 뚜렷하게 완성했던 서원이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하는 서원 건축 유형의 전통을 구현한 아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9개 서원은 강학, 제향, 교류, 유식, 이게 4개의 특징을 가졌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런 공간들을 다 보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기능들은 각 서원별로 독특한 건축 배치민 공간 형식과 더불어 서원의 유형을 아주 정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유산 지정된 한국의 서원은 4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500년대 중반에서 1600년대 초반까지니까요. 이 400년을 존속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의 서원인데, 제양의례, 서원의 위치, 그리고 배치 공간과 건축, 또 탁월한 유산 보존의 온전함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사적 활동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9개 서원입니다. 서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은 서원이 서장하고 있는 또는 보존하고 있는 다양한 도서와 책판, 그리고 고문서, 그 다음에 현판, 기문 같은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성과 인문의 상징인 서원의 문화와 특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원을 교육과 지성문화의 전당이고 지연과 학연, 공론의 요람이었다는 표현을 합니다. 조선시대는 지방의 고급 인재들이 서로 접촉하고 교류했던 곳이고, 또한 서원은 성리학의 발전과 지역교육, 그리고 문화, 지성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선시대 선비문화, 사종문화의 핵심 구역, 지역이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제 더 여기다 덧붙일 게 지역과 학맥별로 독특한 사상과 교육 방식을 보이면서 운영되고 보존되었던 곳이다. 서원은 조선시대 지성의 요람이자 주요 활동 장소였다. 이렇게 특징을 딱 짚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성사적 전통과 정신문화적 유서가 서려 있는 곳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마디로 좀 한다면 조선시대 선비들의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삶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처럼 서원은 인물과 학맥, 교육과 지성문화를 대표하는 유경문화이신 만큼 서원을 통해서 우리는 지성들의 학문적 삶과 도덕적 실천의 삶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현대 지성들이 기감으로 삼고 모범으로 삼을 만한 그런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원은 존경하고 멘토로 삼는 스승을 연고지에서 그분을 모셨던, 제양했던 곳이고 그들의 후학과 후손들이 건립한 곳입니다. 그래서 서원마다 독특한 교육 방식과 운영, 그런 모습들을 지니고 있고 공간도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서원이 하나로 합쳐져서 세계에서 된 것도 이런 서로 다른 모습들을 하나로 만들지 않고 모아져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서원의 지역별 학맥, 사상, 교육 방식 등은 각 서원이 가지고 있는 개성적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육과 사회적 활동은 물론 정치적 활동도 전개하던 곳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강론과 학문 토론의 장이면서도 그와 함께 방금 얘기했던 여론과 공론의 결집처로서 지역 지성사의 거점이 됐던 것으로 다시 한번 주목되게 해야 됩니다. 또한 지역과 학연 그리고 공론의 요람으로서의 향촌자에서 문화적 거점이었고 지성사적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였는데 사림들은 서원을 지연과 학맥, 학파의 연대적 교류의 거점으로 이용했습니다. 이처럼 국외 서원들은 각각 건립 이래 지역별로 자기 지역들의 선비 문화와 학맥 그리고 지성적인 어떤 유대와 인적 조직 이런 것들을 양성하고 그거를 정용화시킨 곳이고 사회정치 활동 근거지로서도 활용을 했던 곳이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서원은 지역사람이 공론을 형성하고 이론을 수립하고 결집하며 소통과 대변의 거점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예로서 서원에서 국난기에 의병을 창의하고 연명상소를 올려서 사회적 역할을 굉장히 했고 그 다음에 격렬한 학문 토론을 했던 곳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서원은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서 한국의 서원에는 제한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의 공간 등이 꼭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원은 교양공간인 사후와 강학공간인 강당 그리고 교류와 해합공간인 정자, 앞에 있는 노정 이렇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수서원의 경념점, 그다음에 병산서원의 커다란 이 건물인 만대로 그리고 남계서원에는 정면에 있는 풍영로, 피람서원 같은 경우 정면에 화기원로가 있습니다. 옥산서원은 무비원로, 도남서원은 응도당 등의 이런 건물들인데 이런 공간들이 서원의 유생들이 같이 유림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 활동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커다란 의식을 만들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제양의례, 사회교육, 도서관과 출판 기능 등 문화적인 기능들도 서원에서 담당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성문화의 요람했던 서원으로부터 전해지는 역사, 교육, 재앙의 문화유산이 지닌 전통적 가치는 현대사회에도 그대로 계속 활용해야 할 가치와 그럴 수 있는 경쟁력을 지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서원은 유교의 예가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재앙이 의례화되었던 곳입니다. 의례를 통해서 성현의 학덕과 행을 추앙했고 예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유교 정신과 문화를 확산시키고 정착시킨 바로 유적이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서원은 일종의 사회교육의 역할을 수행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재앙의례나 강학의례, 기타 생활의례 등은 서원이 사회교육을 신철자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서원은 유교문화의 자료관 역할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에서 한국 유교문화의 자료관, 도서관, 박물관으로 일컬어집니다. 다양하고 특징적인 기록유산과 함께 유형, 무형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서원입니다. 이 자료들은 선비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 그리고 학맥별 가치와 이념 추구의 본산이 바로 서원이었고 강학도구로서 도서나 사전, 저술 등 각 시기의 대표적인 순간물들이 보급되었고 소장되었던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물론 재앙 인물이나 그의 학맥을 잇는 인사들의 문지문 자료나 서적들도 그 뒤에 많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 서원입니다. 다음은 서원의 운영과 관련된 실제적인 공문서 자료가 또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자료의 보고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재앙 인물의 문집, 그 다음에 실기, 그 다음에 이제 목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9개 서원이 다 똑같은 건 아닌데 향약이나 사회 등 각종 계획 자료들도 보여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사회 활동으로, 향촌 사회 활동으로 서원이 활동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좀 요약해서 간략히 좀 해볼 테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서원은 첫째로 저명한 성리학자들을 추송하고 제양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럴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과 의례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지성사적인 문화 전통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즉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과 도덕적 실천성, 개성을 보여주는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간이 바로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서 오늘날에 주는 의미와 활용 방안,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도 서원 문화가 지성인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고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현대 지성들도 서원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성적인 특징과 문화를 현대 사회도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어서 이거를 좀 정리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00여 년을 존속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서원이. 근데 이런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서원이 성현들을 재앙만 공간이었냐? 그건 아니었죠. 삼효의 역학을 더불어서 성리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교육과 문화, 지성사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이 서원에 참여했던,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가르치는 스승들도 있지만 배우는 학생들이 다 이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즉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자들을 추송하고 제양하는 공간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각 지역의 교육과 의례의 거점 공간인 동시에 지성사적 문화 전통을 대표하는 곳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의 학문성과 도덕성과 실천성 그리고 개성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곳인 만큼 서원에는 한국 유교 문화의 다양성과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유산 중에서 역사적인 거, 교육적인 거, 재앙과 관련된 거, 건축적인 거, 그 다음에 다른 기록들이 많이 있고요. 또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원이 위치했던 곳.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유생들이, 서원 원생들이 그쪽으로 와서 아주 독립된 곳에서 그 공간에 맞게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재앙 인물군이나 거기에 관련된 인물들이 다 합쳐져 있는 다양한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이 종합되어 있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각 서원별로 독특한 강학, 의례, 도서 출판, 문화예술
정치, 복합적인 문화사가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점에 되었던 서원을 종합적으로 다시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랬을 때 서원의 문화 성격과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이 지니고 있던 이 같은 문화 전통과 교육적 기능을 되살리고 성리학의 상징 경관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현대적 교육 공간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것이 한국의 문화 브랜드로서 서원이 그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 가치를 발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현대의 천비 정신이 더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시대 서원 문화는 학문과 학자를 대우하면서 자기 수양의 정신사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했던 정말로 선비들의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삶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연과 학연이 맺어준 교육과 지성의 장인 이 서원이 바로 그런 곳이었던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원은 지역별로 많은 사림을 양성했고 정계에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점이자 지성활동을 하는 거점 공간이었습니다. 여론과 공론을 결집했고 소통과 대변의 기능을 수행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정치 및 학술 논쟁과 지역관, 학맥, 당론 간 네트워크 형성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서원이거든요. 그래서 서원의 강학, 강해, 소회라는 건 상소 올릴 때 모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 이건 의병을 일으키는 이런 등등을 통해서 서원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활동 공간 그리고 서원들만의 어떤 특징들이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조선의 서원만이 지닌 매우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정받고 있지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의 현대사회는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공동체로 의식이 사실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신보다는 물질이 더 중시되는 게 경제가 더 중시되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도덕성의 타락과 참된 지성의 부재가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현재를 올바로 평가하고 미래를 예시할 만한 어른도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바라보면 서원이 중심이었던 조선의 선비문화, 유교문화는 어쩌면 21세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기도 합니다. 미래사회의 화두인 지성사와 정진사의 본질적 모습을 이 서원이 그래도 지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폄하해서 그렇지 조선시기는 지성과 도덕이 존중된 사회였습니다. 게다가 양반 선비의 문화 수준, 지성적인 수준은 현대인 문화의 수준보다 훨씬 높았다고 봅니다. 방대한 문집의 양과 문학, 역사에 대한 기록, 과학을 아우르는 관심의 폭, 그리고 학문 이외에도 현실적 관심, 대응력에 대해서도 도덕성과 실천력에 있어서도 현대 지식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명실상부한 선비 사종문화의 집단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실은 경제가로서 그런 경쟁력도 있었고 문화주도층으로서 굉장한 창조자였습니다. 양심과 도덕적 실천도 했고 과거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선비들의 이러한 모습들, 경험, 철학 속에는 도덕과 변화에 대한 비판과 대응력, 진취적 참여와 실천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제대로 된 선비가 없어서 나라가 망한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현대에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선비 문화라고 봅니다. 경쟁과 경제 중심의 가치관은 인간성을 상실시킵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혼혈시킵니다. 이게 바로 현대사회의 모습이죠. 특히 조선시대 선비들이 학문과 학자를 대우했다. 이건 뭐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자기 수양과 정신자재, 도의와 염치를 아주 굉장히 중시했다. 그리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실천하다 보니까 때로는 목숨을 건 게 많습니다. 들어본 분 있습니까? 지부상소라는 말 들어본 분 있을까요? 이 도끼를 손에 들고 상소를 올렸다. 이걸 번역을 하면 총에다가 권총에다가 청어를 재우고
그걸 들고 가서 상소를 했다. 누구한테? 대통령한테. 지금 왜 그렇게 정치를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각하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말이 못마땅하시면 총으로 쏴주십시오. 이게 바로 지부상소거든요. 근데 이런 선비들의 큰 그거를 왕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게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선비들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회가 있고 서서히 없어져 가는. 그래서 이제 왕편에 들면 그런 걸 안 하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도 이런 귀감이 되는 지성들이 귀감을 삼고 부러워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전통사회의 선비 문화다. 그들의 학문적 삶과 도덕적 삶, 실천의 삶, 개성과 자존심의 삶은 현대 지성들이 핵심 돌몽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쟁력도 있고 스스로도 보람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삶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 정신사의 고급 브랜드로 또는 미래 경쟁력으로 바로 이들 지성사와 도덕적 실천 그리고 어른스러움의 대명사였던 조선의 선비 문화가 자랑스럽게 되살렸으면 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인정하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선비 문화, 지성 문화, 사종 문화, 서원 문화가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서원은 그러한 인문과 지성 문화의 전당입니다. 그리고 실현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서원에 대한 국내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서원 문화가 올바르게 해석되고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날이 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세계유산인 조선시대 서원의 가치가 오늘날에 되살려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 서원을 같이 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